약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날려주셔서 좋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모셨습니다. 리더님들의 그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신윤미 리더님 안녕하세요. 화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What it took to making you like a blossom of a tree or the color of a jewel. So divine is the feeling that I find, like a sweet mountain breeze and a fragment of my mind. I said, darling, you are all I want for sure. 박가영 리더님, 박재성 리더님, 김주희 리더님, 김치희정 리더님 안녕하세요. 화면에서 감사합니다. 박재성 리더님 안녕하세요.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또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Slide talking girl, you're walking circles through my mind. And it seems like every day 김미라 리더님, 정희 리더님, 신영수 리더님 안녕하세요. 화면에서 감사합니다. 내셔널 컨벤션 때 감사합니다. 너무 떨면서 했는데 실수는 안 했는데 8시가 되어서 노래는 잠시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밀레니얼 비즈니스 아카데미 리더님들 환영합니다. 요즘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반겨주는 시원하고 선선한 가을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모이신 리더님들은 앞으로 3주간의 여정을 함께 하실 분들이고 저는 한국아메이 밀레니얼 팀의 김은재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밀레니얼 리더님들은 아메이 미래를 이끌어 나가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아메이가 제안하는 새로운 가치 제안 3가지 다 아시죠? 이제는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을 아카데미를 통해서 보다 쉽고 빠르게 축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1주차에는 DNA 관리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DNA 관리로 스마트한 노화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DNA도 건강 라인을 지키는 것과 이렇게 음소거가 필요할 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법과 이를 위한 식물 영양소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수현 약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이렇게 많은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좀 분위기 좋네요, 시작부터.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오늘은 노화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언제나 밝고 아름답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죠. 특히나 기대 수명이 100세, 120세로 길어진 요즘 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일 텐데요. 오늘 DNA 관리를 통해서 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관리로 스마트한 노화 관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항산화를 통해서 DNA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노화의 중심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살펴보고 운동을 통해서 이 노화 DNA는 끄고 건강 DNA는 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DNA 손상의 예방과 회복을 책임지는 항산화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제가 DNA 관리할 때면 종종 보여드리는 사진이라 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이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좀 서로 닮아 있기는 한데 나이 차이가 좀 나 보이죠? 자매 사이일까요? 아니면 모녀 관계? 자, 이 둘은 DNA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나이가 같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DNA가 같은 쌍둥이가 노화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좀 놀랍지 않으세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노화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 제로사이언스에서는 이 노화의 원인을 7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줄기세포의 분화 능력의 감소입니다. 줄기세포란 아직 세포의 역할이 잘 정해지지 않은 세포로서 어떤 세포로든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분화라는 것은 이 줄기세포가 그 특정한 세포로 변하는 것을 분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줄기세포의 분화 능력이 감소했다는 뜻은 줄기세포가 특정한 역할을 가진 세포로 될 수 없다. 즉, 우리 몸의 기관이나 조직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느 특정 기관에서 세포가 파괴되거나 세포 기능이 감소되어도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관의 기능이 감소함으로써 노화로 연결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물질 대사입니다. 이 물질 대사는 세포가 생명 유지 활동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이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활성산소가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이 활성산소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과 세포 구조물의 파괴가 이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포 생명 유지 활동은 이 단백질과 세포 구조물을 매개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과 세포 구조물이 파괴가 돼버리면 당연히 생명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세포의 생명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됨으로써 역시 노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스트레스와 환경이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만성적인 염증이 노화를 부추긴다는 것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7가지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노화에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7가지 원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물질대사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줄기세포 분해 능력이 감소하고 이 세포의 단백질이나 세포 구조물이 파괴가 되겠죠. 또한 이 활성산소는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활성산소는 7가지 원인을 연결하여 이 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쌍둥이로 넘어와서 이 쌍둥이들은 마찬가지로 이 쌍둥이들도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렇게 노화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 분은 담배를 굉장히 오래 많이 피셨다고 합니다. 반면 이 오른쪽 분은 흡연은 전혀 하시지 않고 자외선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흡연과 자외선은 활성산소 대표적인 유발 물질입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는 노화를 부추기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활성산소가 이 노화를 부추기게 될까요? 활성산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나 자외선, 환경오염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우리 몸속에서 물질 대사 시 특히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이 우리 몸 안에서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활성산소는 공격성이 매우 커서 세포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을 다 공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DNA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요.
DNA가 손상이 되면 우리 세포 안에는 DNA 복구 시스템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구 시스템에 의해서 복구가 안 되면 세포가 파괴되거나 세포 기능이 감소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암세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괴된 세포나 기능이 감소된 세포가 쌓임으로써 이 노화가 진행이 되고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흡연을 할 때는 물론이고 뭐 야외 활동을 할 때, 일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이 머리 쓸 때, 몸을 쓸 때처럼 똑같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의 노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화 관리의 첫 번째는 항산화 관리를 통해서 활성산소로부터 나의 DNA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에너지는 우리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불가피하게 활성산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공장에서 뭐 물건을 만들 때 폐수나 매연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불가피하게 활성산소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엄마에게 물려받은 DNA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근육세포에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는 만큼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에 쉽게 노출이 되고 활성산소 공격에 더 취약하겠지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노화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쥐는 정상쥐이고요. 이 쥐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파괴된 쥐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게 되자 이 쥐의 털이 빠지고 피부가 주름졌습니다. 그런데 이 DNA를 다시 복구시켰더니 쥐의 털이 다시 자라나고 피부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노화에 있어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지요. 그런데 우리는 노화가 일어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도 감소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체내의 항산화 성분이 감소함으로써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로부터 더 파괴가 많이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쥐는 어땠었죠? 피부가 주름지고 털이 빠졌죠. 따라서 우리는 운동으로 미토콘드리아를 늘리고 항산화를 통해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미토콘드리아에는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DNA가 존재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 친정엄마가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 내지는 노화가 조금 남들보다 빨리 진행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더욱이 특별하게 이 미토콘드리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 나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건강한 DNA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항산화로서 미토콘드리아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활성산소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쥐는 이렇게 활발히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서 서서히 노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에 노출된 쥐는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파괴하여 이 세포 분열을 막고 세포 성장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산화제를 투여했을 때를 한번 볼까요? 항산화제는 이 정상적인 쥐에서도 노화를 조금씩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에 노출된 쥐에게 항산화제를 투여했더니 성장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막고 세포를 유지하고 성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는 이 세포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활성산소에 노출된 세포는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세포가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성산소가 있음에도 항산화제를 투여했더니 세포 성장이 더 늘어나고 이 세포도 건강하게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는 나의 세포를 망가뜨리고 성장을 억제시킴으로써 노화를 부추기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활성산소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와 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이 주름은 콜라겐의 합성은 줄고 콜라겐의 분해가 늘어나서 생겨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 내에서 콜라겐의 합성과 분해에 관여하는 DNA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주름을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여기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 활성산소에 노출된 세포는 콜라겐의 분해가 훨씬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콜라겐의 합성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항산화제를 처리하였더니 활성산소가 존재하지만 분해가 다시 줄어나고 이 콜라겐의 합성이 다시 정상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는 세포를 망가뜨려서 우리 몸을 노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얼굴에 주름을 늘림으로써 우리를 훨씬 더 늙어 보이게 하는 주범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양요법뿐만 아니라 항산화 비타민을 피부에 바르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항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몸에는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제와 비타민 C, 비타민 E가 항산화 체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항산화 체인에서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활성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우리 몸에 존재하는 DNA 복구 시스템을 작동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 역시 이 활성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이 활성산소와 한번 반응하고 난 비타민 C와 비타민 E의 재사용을 도와줌으로써 이 항산화 체인의 효과를 훨씬 높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항산화를 할 때 비타민 C와 비타민 E뿐만 아니라 이 글루타치온까지 함께 하여야 이 항산화 체인의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을 통해서 항산화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DNA 손상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산화제를 투여하면 같은 연령의 쥐더라도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이 DNA의 손상도 훨씬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사람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체내의 항산화 성분이 줄어들어서 활성산소는 늘어나고 그에 따라 DNA 손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 비타민을 섭취를 했더니 활성산소가 효과적으로 감소하여서 이 DNA 손상이 크게 감소하고 그에 따라 노화와 관련된 질병인 심혈관계 질환과 심장 발작이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양요법을 통해서 이 항산화력을 반드시 증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글루타치온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책은 나얀 파텔 박사가 쓴 글루타치온의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책 표지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써 질병과 싸우고 노화를 늦춰주며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켜준다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이 글루타치온은 질병과 노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글루타치온은 피부 미백과 간해독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논문을 통해서 보면 이 60명의 여성에게 글루타치온을 12주간 250mg씩 섭취를 시켰더니 피부 노화 및 주름 개선은 물론이고 이 멜라닌 지수까지 감소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글루타치온은 나이가 들면서 체내의 합성이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활성산소에 취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영양요법을 통해 이 글루타치온을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를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항산화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식물영양소인데요. 이 식물영양소에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컬과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비타민을 비롯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자, 파이토케미컬이란 식물에 존재하는 생리활성 물질로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밝혀져 있죠. 이렇게 식물 영양소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음으로써 이 식물 영양소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물 영양소가 항산화 효과를 얼마나 갖는지를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이 사진부터 보실게요. 여기에 초록색 동그라미는 바로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진은 초록색도 희미하고 이 세포 끝에 꼬리처럼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가 활성산소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세포가 초록색도 선명하고 꼬리가 없거나 있어도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인데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세포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실험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한쪽 그룹만 6알씩 아침 저녁으로 총 8주간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게 해보았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이쪽이 식물 영양소를 섭취한 그룹입니다. 이 식물 영양소가 효과적으로 활성산소를 막아서 세포를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식물 영양소가 이렇게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이 식물 영양소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식물 영양소가 DNA 복구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서 이 손상된 DNA를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식물 영양소를 섭취한 그룹에서 8주 후에 이 DNA 복구 시스템이 작동을 월등히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DNA 복구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면 제가 앞에서 세포가 파괴되거나 기능이 감소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식물 영양소는 활성산소를 무력화하고 이 DNA 복구 시스템을 작동함으로써 활성산소로부터 DNA의 손상을 예방하고 복구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에 대항하기 위해서 DNA 복구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산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이 피부에 특히 NRF2라는 항산화 시스템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자, 이 사진은 피부 세포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이 피부가 정상 세포예요. 손상되기 전 세포거든요. 보면 이 세포가 잘 유지가 되고 조직적으로 잘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외선에 의해서 활성산소를 노출을 시켰더니 세포가 다 파괴되고 조직이 완전히 흐트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NRF2라는 항산화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한 피부는 이 자외선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였지만 정상 세포처럼 이렇게 세포가 잘 유지되고 조직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항산화 시스템만 잘 작동을 한다면 활성산소가 존재해도 이 세포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항산화 시스템을 식물 영양소가 작동시켜준다는 논문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컬 중 하나인 퀘르세틴에 강황과 로즈마리를 배합하였더니 이 NRF2 시스템에 관련된 DNA 발현이 월등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시스템을 작동시킴으로써 이 세포를
보호하고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배합 비율이 중요합니다. 배합 비율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은 이 DNA, 항산화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반면에 1대 3대 5 비율은 이 항산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장에서는 이 항산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똑같은 DNA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라도 노화의 속도는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이 활성산소가 DNA 손상으로 인한 노화의 주범으로 작용하는 것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노화 관리의 첫 번째는 바로 DNA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타민 C와 비타민 E,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체인을 이루어 이 DNA 손상을 예방하고 복구해 주었습니다. 또한 식물 영양소 역시 DNA 복구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항산화 시스템을 작동시킴으로써 이 DNA 손상을 예방하고 복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노화의 중심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노화의 7가지 원인인데요. 이 노화의 7가지 원인 한가운데에는 바로 염증이 존재합니다. 이 7가지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노화에 함께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염증입니다. 염증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물질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 감염에 의한 염증은 급성 염증으로 이 면역세포들이 대부분 효과적으로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체내에서도 염증은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지방세포는 영양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20배 가까이 커지는데 이렇게 커진 지방세포에서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이 지방은 곧 염증의 증가를 뜻합니다. 요즘 비만은 우리가 염증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혈관의 과잉의 당과 과잉의 콜레스테롤은 혈관의 염증을 야기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나 우리 몸속의 노폐물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될 때도 염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증 조절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염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의 양이 적거나 면역체계가 탄탄하면 이 염증이 효과적으로 면역세포에 의해서 잘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많이 생겨나거나 노화 등으로 인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이 염증이 제거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서 만성염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 염증은 한번 생기면 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염증을 야기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을 파괴시키고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고혈압을 비롯한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뇌로 가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나 관절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천식이나 염증성 장질환 같은 염증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이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이 면역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토피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염증은 암을 발생시키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 암세포는 하루에도 수천 개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 정상세포와 구분하여서 이 암세포를 공격함으로써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면역체계가 깨지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 암세포를 구분하고 공격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암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은 DNA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노화 관리 첫 번째가 이 DNA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염증은 DNA를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은 한번 생기게 되면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퍼질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여서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이 노화와 염증은 악순환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노화 관리의 두 번째는 바로 염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성 염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급성 염증은 장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니까 와, 비 온다, 우리 피하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성 염증은 가랑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 만성 염증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생겼을 때, 관절염이 생겼을 때, 내 몸이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나도 면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이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면역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탄탄한 면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해줄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겠죠? 네, 우리 장 속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합니다. 장은 하나의 면역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장 속에는 38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지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장 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DNA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DNA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 등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이루어진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라서 염증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탄탄한 면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꼭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미생물이 우리 몸에 DNA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표면 구조물이고요. 두 번째는 대사산물을 통해서입니다. 미생물 표면을 보면 이렇게 실 같은 구조물이 존재하지요. 우리 면역세포 표면에는 이런 구조물을 감지하는 센서가 존재합니다. 이 구조물과 센서가 만나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가 밖에 이런 구조물이 있구나, 밖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를 인지하고 일련의 신호를 생성을 하여서 DNA에 이 정보를 보내어 이 DNA 발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사산물을 통해서인데요.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물질을 우리가 대사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필요한 대사산물은 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 밖으로 배출된 미생물의 대사산물이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에 있는 센서와 반응을 해서 일련의 신호가 형성이 되고 DNA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생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미생물이 아니죠. 네, 우리 몸에 유익하다, 내 편이다 해서 유익균이라고 부르고 내 몸에 해롭다, 적이다 해서 유해균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익균은 대사산물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단세지방산은 우리 면역세포에 유익한 신호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이 풍부하고 다양할수록 우리 면역세포에 풍부하고 다양한 유익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유익균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유해균은 대사산물로 독소를 생성합니다.
이 독소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공격 신호로 작동을 해서 우리 면역 체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이 유익균과 유해균은 이상적인 비율이 7대3 정도인데요. 이 7대3이 유지가 되어야 이 균형을 잘 이루면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나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습관, 환경오염 등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공격 신호가 많아지면서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죠. 이렇게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되면 아까 보셨던 대로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탄탄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축해서 탄탄한 면역력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건강하고 젊은 성인인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잘 유지가 되어서 염증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는 염증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이 되었어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잘 유지가 되면 염증은 더 낮아지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65세에서 100세 사이의 건강한 노인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 그리고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 이 세 그룹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노인에서는 유익균은 많고 유해균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룹은, 즉 몸이 건강하지 않는 그룹은 유익균은 없고 유해균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은 그룹은 이 항생제 때문에 유익균과 유해균 모두 낮게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99세 이상의 장수노인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장수노인들의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아크메시아와 크리스텔세넬라세아에 속하는 균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균들은 장수노인들의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새롭게 균형을 이루어 면역 체계를 탄탄하게 유지시켜주고 염증을 낮춰준다는 것도 논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지가 되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면 정말 노화가 예방이 될까요? 이게 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그에 대한 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하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쥐와 노화로 인해서 불균형이 초래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쥐, 이 두 쥐에서 이 염증 수치와 수명 그리고 노화 정도를 비교해 본 논문입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된 쥐는 이 염증 유발 물질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쥐는 이 염증 유발 물질이 정상세포처럼 비슷하게 다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화로 인해서 불균형이 초래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쥐는 염증이 다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노화 후 중심에 있는 염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쥐는 이 노화로 인해서 불균형이 초래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쥐보다 수명이 무려 16%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수명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오래 산다고 다가 아니죠.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노화 정도를 이번에는 살펴보았는데요. 이 불균형이 초래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쥐는 훨씬 비만 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 이용률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생성률이 모두 다 낮았습니다. 자, 이 산소 이용률과 이산화탄소 배출률은 물질 대사의 척도입니다.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물질 대사가 끝나면은 노폐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 이용률과 이산화탄소가 모두 낮다는 것은 물질 대사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생성 역시 물질 대사의 하나이죠. 이 물질 대사가 낮다는 것은 세포가 생명 활동을 잘 활발히 하지 않는다. 즉, 노화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물질 대사는 노화의 척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노화로 인해서 불균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쥐는 이 물질 대사가 모두 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노화가 더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나이가 똑같은 쥐였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노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은 나의 수명과 노화 정도와 이 염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의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장에서는 이 염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성적인 염증이 노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화 관리 후 두 번째는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은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노화 DNA는 끄고 건강 DNA를 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이분이 과연 몇 세로 보이세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인데 저는 이분을 보고 되게 좋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은 78세이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희 친정아버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 저희 친정아버지보다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까지 훨씬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이분의 건강 비결이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이분은 시간만 나면 언제 어디서건 운동을 하셨는데요. 운동이 이분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위트까지 겸비하셨더라고요. 위트가 있다는 것은 인지 기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이 몸뿐만 아니라 뇌까지 건강하고 젊게 유지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동이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히 이 근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육이 중요한 것일까요? 자, 우리는 30대가 지나면서 근육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40% 이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근육에는 뭐가 많다고 그랬죠? 미토콘드리아가 많다고 그랬죠. 근육이 감소하면 미토콘드리아가 감소하여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정상 작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쥐는 어땠었죠? 털이 빠지고 피부가 주름졌죠. 그래서 이 근육의 감소는 곧 노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감소하면 살이 찝니다. 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에너지 생성이 감소하여서 에너지의 원료인 포도당이 남아 돌게 됩니다. 또한 이 근육은 포도당의 저장 창고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많이 쓰니까 얼른 꺼내주려고 이 근육에 포도당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포도당 저장 창고가 없어지니까 역시 또 포도당이 남아 돌게 됩니다. 이렇게 갈 곳을 잃은 포도당들은 지방으로 변해서 지방세포에 축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방에서는 뭐가 나왔죠? 네, 염증을 유발하는 아디포카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염증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함으로써 노화를 가속화시켰었죠. 따라서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이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감소함으로써 노화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40세의 철인 3종 경기 운동선수 허벅지입니다. 자, 허벅지가 근육으로 꽉 차 있고 지방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일반적인 74세의 허벅지입니다. 근육의 친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지방이 훨씬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세의 철인 3종 경기 선수 허벅지를 볼까요? 마치 40대랑 똑같이 근육이 친밀도가 있고 이렇게 근육으로 꽉 차 있습니다, 허벅지가. 이렇게 운동은 노화로 인해서 줄어드는 근육의 감소를 막고 근육을 증가시킴으로써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운동은 직접적으로 DNA 발현을 조절하여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화 관리 세 번째는 운동을 통해서 노화 DNA는 끄고 건강 DNA는 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노화 관리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DNA를 지키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운동은 DNA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주기 때문인데요. 활성산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운동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라고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운동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운동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때 불가피하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운동은 곧 활성산소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하실 때는 반드시 항산화 관리를 하면서 운동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꾸준한 운동을 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건강한 성인 17명에게 일주일에 5회씩 24분 동안 사이클 같은 유산소 운동을 16주간 시켰습니다. 그 결과 16주 후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활성산소가 늘어나기는 하나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소 역시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감소해 줌으로써 이 DNA를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나는 운동 열심히 꾸준히 하니까 항산화 관리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보다는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조금은 더 있지만 그래도 이 활성산소를 없애긴 역부족이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노화가 신경 쓰이는 분들 모두 다 이 항산화 관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염증을 가라앉혀 줌으로써 DNA를 또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장에서 이 염증 역시 DNA를 파괴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이 운동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 물질을 분비해서 이 DNA의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여기 HMGB1과 HSP70인데요. 이러한 항염 물질들은 면역세포에 작용을 해서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항염 물질의 분비를 증가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은 DNA의 손상을 예방해주고 회복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으로 우리가 꺼야 하는 노화 DNA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꺼야 하는 노화 DNA는 바로 스트레스 DNA입니다. 자,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심장과 뇌의 기능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염증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혀주고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이런 일련의 작용들로 인해 스트레스 감소는 곧 노화의 예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DNA가 켜지면서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코티솔 DNA가 스트레스 DNA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운동이 이 코티솔의 DNA를 끔으로써 코티솔 분비를 낮춰줍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은 코티솔 DNA를 꺼줌으로써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스트레스는 세로토닌의 합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으로 이 세로토닌의 농도가 감소하면 우울증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합성이 점점 감소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에 더 잘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이 세로토닌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육체적 노화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스트레스는 세로토닌까지 농도를 낮춰줍니다. 그런데 운동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낮아진 세로토닌을 다시 정상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은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스트레스 DNA를 꺼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아닌인데요. 이 태아닌은 녹차에 주로 들어있는 아미노산이죠. 이 태아닌 역시 코티솔의 분비를 낮춰주어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정신적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잠을 또 잘 자게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운동은 잠도 잘 자게 해주는데 그것은 이 운동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합성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증가하여 멜라토닌까지 증가함으로써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운동을 통해서 켜야 하는 건강 DNA입니다. 운동을 통해 켜야 하는 건강 DNA 하나는 마이오카인입니다. 마이오카인은 근육이 수축할 때, 즉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면역세포를 조절해주고 인슐린의 신호 전달을 잘 되게 해주며 지방 대사를 촉진해줍니다. 자, 먼저 면역세포인데요. 이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되자 면역세포들의 DNA가 조절이 되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항염물질 분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면역세계가 탄탄해지면서 이 노화의 주범이었던 염증을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인슐린의 신호 전달인데요. 이 세포는 지금 그냥 일반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인슐린을 투여한 세포인데요. 이 초록색이 많다는 것은 인슐린의 신호 전달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고 마이오카인을 투여한 세포는 마치 인슐린을 투여한 것처럼 이 인슐린의 신호 전달이 활발히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슐린의 신호 전달이 잘 되게 되면 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마이오카인은 당뇨를 예방해주고 이 혈관에서 과잉의 포도당이 생성되지 않음으로써 혈관의 염증을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이오카인은 지방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사이클을 타고 있죠. 사이클은 다리 운동입니다. 열심히 지금 다리 운동을 했는데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되어서 뱃살이 빠졌습니다. 나는 다리 운동을 했는데 뱃살이 빠진 거죠. 그런데 이 마이오카인의 역할을 못하게 한번 해보고 운동을 했습니다. 이 마이오카인이 작동을 안 하게 되자 사이클을 탔는데 살이 빠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운동을 통해서 살이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이오카인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이오카인은 지방 대사를 촉진을 해줌으로써 지방을 줄여줍니다. 자, 이제 기억하셨죠? 지방은 뭐를 분비해요? 염증 유발 물질은 아디포카인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지방 대사가 촉진이 되면 이 아디포카인이 줄어들므로써 염증이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이오카인은 지방을 줄여줌으로써 이렇게 노화의 중심에 있는 염증을 줄여줌으로써 노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이오카인은 육체적 노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마이오카인은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뇌세포를 재생해주며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도와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주는데요. 제가 앞에서 운동을 하면 이 세로토닌의 합성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마이오카인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울증에 걸린 쥐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는 성향이 강하고 멀리까지 이동하려는 경향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 쥐에게 자발적인 운동을 시켜보았더니 다시 한 곳에 있으려는 성향이 줄어들고 멀리까지 이동해 나가려는 성향이 늘었습니다. 이는 운동을 통해서 마이오카인이 분비되어서 세로토닌의 합성이 잘 됨으로써 우울증이 호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이오카인 역시 육체적 노화와 정신적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켜야 하는 건강 DNA는 성장 호르몬 DNA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줄어들기는 하나 계속 평생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자, 우리가 노화가 일어나면 골밀도가 감소하고 근육이 줄어들며 이런 효과로 인해서 삶의 질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심혈관계 질환은 증가하고 지방도 늘어나지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은 골밀도를 다시 높여주고 근육을 증가시켜주며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심혈관계 질환은 낮춰주고 지방은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호르몬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막아줌으로써 일명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성장 호르몬을 이 운동이 분비시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24명에게 30분 동안 페달 운동을 하게 하였더니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은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킴으로써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또 운동할 때 말고 언제 분비가 많이 되죠? 잘 때 분비가 많이 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앞에서 제가 보셨죠? 이 스트레스는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세로토닌의 합성을 줄어들고 이 세로토닌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까지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 잠과 운동, 이 스트레스 이거는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통해서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야 우리가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운동은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고 지방을 감소함으로써 노화의 예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은 DNA의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해 줄 수 있었죠. 그리고 운동은 코티솔 DNA는 끄고 마이오카인과 성장 호르몬 DNA는 켜줌으로써 이 육체적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노화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똑같은 DNA라 할지라도 환경과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와 마이크로바이옴, 운동을 통한 DNA 관리로 우리가 스마트하게 노화 DNA를 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리더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약사님께서 강의를 잘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한 몇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리더님께서는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약사님께서 보시고 답변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혹시 우선 궁금하신 점 있으신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마 댓글로 글을 쓰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창에다가 질문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사님 답변 혹시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알러지 발현도 염증입니다. 이게 염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외부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염증을 통해서 빨리 이거를 없애야 하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아예 안 좋은 거는 아닌데 이 알러지는 이 염증이 너무 우리 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에서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당히 눈 감을 건 눈 감아야 돼요. 우리 몸에 이상 없어. 너는 괜찮아. 뭐 땅콩 같은 거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적당히 우리 면역 관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넘어갈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 면역 세포들이 너무 예민하게 하나하나까지 너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바로 알러지거든요. 그래서 알러지도 이 면역 과민의 일종으로 이 면역이 이렇게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이 균형이 안 맞아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네, DNA는 세포 속에 위치합니다. DNA는 그 세포는 이렇게 세포질이 있고 가운데 핵이 있거든요. 그 핵 안에 DNA가 존재합니다. 이 핵 밖에 이 세포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DNA가 존재하고요. 이거 장누수 증후군 제가 혹시 저번 강의 들으신 분들 제가 좀 오해가 있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질문 나온 김에 제가 장누수 증후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에 좀 유의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장 점막이 원래 자기들끼리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외부 물질을 잘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가 벌어진 게 장누수 증후군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량을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뭐 새로운 걸 너무 많이 과량을 드시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처음에는 적당한 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자기한테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 장세포들이 따닥따닥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장누수 증후군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뭐 심각하게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수술하시고 나서 몸이 다 회복될 때까지 한 2~3달 후에나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하셔야 하고 장누수 증후군 환자들은 처음에 너무 과량을 먹는 거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많이 드시고 싶으면 점점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조금씩 늘려가면은 또 이게 우리 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과량 이것만 피하시면 돼요.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가 없어지면 염증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가면역 질환이 일단 없어졌으면은 굉장히 많이 염증이 호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는 지금 상태는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된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염증은 어디에 또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호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꾸준히 이 면역체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네, 그 DNA가 세포 핵 속에 존재해요. 세포 핵 안에 DNA. 그러니까 핵이랑 DNA랑 똑같진 않고 핵 속에 DNA가 존재하는 거예요. 평소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몸에 염증이 많다고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예요. 몸에 염증이 많으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몸 저 한가운데에 염증이 있으면 그게 밖으로 표현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혈관 같은 데 염증이 많이 존재하면은 열이 많이 날 수는 있는데 그걸로만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열이 어디에 많이 쏠리냐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손발은 찬데 막 열이 이쪽 심부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뇌 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은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간이랑 심장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감기에 걸렸을 때 처방받은 감기약을 먹는 게 나을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너 약사한테 물어보는 거니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니 말을 하거든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죽겠으면은 정말 눈도 못 뜨게 아플 때 있잖아요. 그때는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열이 많이 안 오르고 괜찮다 싶으면은 저는 잘 먹지는 않는데
약에 따라서도 또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뭐, 그냥 단순히 해열 진통이나 뭐 소염 진통 이런 거는 먹으면 금방 내 몸이 조금 상태가 나아지기는 하니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못 견딜 때는 약이랑 비타민 메가도스 같이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긴 하겠죠. 약사님 질문 지금 읽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얼굴이나 등 같은 거 여드름 나는 것도 완전 염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막 고름 같은 거 차잖아요. 그런 게 다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염증에 속하니까 내가 그럼 특히 그런 거는 혈관의 염증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혈관의 염증이 많다는 것은 이 몸속에도 염증이 많이 있을 확률이 높죠. 밤만 되면 몸이 여기저기 간지러워.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저녁만 되면 몸이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시는데 이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니까 이 간지러운 거거든요. 이것도 염증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독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염증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증이 너무 많으면 이게 우리 몸을 자꾸 공격을 한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독소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 항염작용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바이옴, 항산화제 이런 거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물도 자주 마시셔야 되고요. 항산화 관리에 필요한 운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근데 요새는 운동을 좀 다른 목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몸을 많이 만들고 싶다. 막 이렇게. 근데 정말 이 항산화를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건 근데 솔직히 조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활성산소를 조금 낮춰줄 수는 있으나 운동만으로는 항산화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좀 운동을 적당히 하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항산화를 반드시 같이 하실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수족냉증도 면역력 관련인가요? 이 수족냉증은 되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이 염증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혈액순환은 운동 같은 거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심장 튼튼하게 코엔자임 Q10 같은 것도 많이 드셔야 되고 이 발 마사지를 통해서 발의 아치가 잘 유지가 돼야 이 종아리에서 심장으로 다시 혈액을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더블엑스와 유산균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자, 또 네, 있나요? 질문이 많으시죠, 그 약사님. 저 기억나는 거는 지금 어린이도 글루타치온 먹어도 되냐고 네. 여쭤보셨는데, 어린이도 글루타치온을 먹어도 됩니다. 몇 살일까요? 이런 것들은 몸무게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글루타치온은 식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섭취해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만 약사님께서 하나 선정 골라주시고, 안 끝날 것 같아서 밤까지 쓸 수 있겠지만, 네, 마지막 질문으로 루푸스 하고, 환자. 네. 루푸스도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도가 어느까지인지를 모르겠는데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이 정도는 더블엑스나 유산균 이런 거는 같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약사님, 오늘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DNA 관리와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수현 약사님께, 잠시만요. 더 잠시만요. 열정을 또, 루푸스 환자 이분 병원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얼마나 정도가 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또 이게 루푸스까지 올 정도면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많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더블X나 유산균도 이 면역 반영이 잘 안 이루어져서 다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면 조금 한번 다시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이랑. 간 수치가 올라가서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간 수치가 너무 높으면. 간 수치가 얼마나 될까? 간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일단 간 수치부터 조금 떨어뜨리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그분은. 네. 성심성의껏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었는데 약사님께서 또 열심히 답변해 주신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강의와 질문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정순 약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약사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보일 리더님께서 그 다음 다음 미팅도 있으신데 못 나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약사님 보내드리고 저는 마무리 멘트 하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제가 만족도 조사 항상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리더님들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강의를 매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코멘트로 서베이 링크를 공유 드렸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밤늦은 시간, 1시간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좀